한지우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었다. 미각은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녀의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있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맞은편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 나 회장이 유령처럼 버티고 있었다. 나 회장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지우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지우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이 아이도 죽어요. 나 회장님이 절 죽이려고 해요. 박 여사님도 자식이 있으시잖아요. 제발. 강민혁은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얼어붙은 긴장을 애써 외면하며 신문을 읽는 척했다. 신문은 그의 얼굴 대부분을 가려주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은 그가 느끼는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저녁 식사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마침내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주위를 다급하게 살핀 후 지우의 팔을 잡아 온실 구석으로 끌고 갔다. 사모님, 목소리 낮추세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깨작거릴 거면 뭐하러 앉아있니? 나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나라와 지우의 가슴에 밝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지우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토해냈다. 네, 맞아요. 전 2층에 있었어요. 중앙 계단 옆 작은 골동품실에서 먼지를 닦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입맛이 없어서요. 이 대답은 수백 번도 더 반복된 의미 없는 변명에 불과했다. 나 회장의 괴롭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다. 사소한 트집,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침묵. 박 여사는 숨을 삼켰다. 사모님이나 회장님과 다투고 계단을 내려가신 뒤였어요. 그리고 나 회장님이 서재에서 따라 나오셨죠. 그런데 회장님이 계단으로 가시기 직전에 누군가 회장님과 부딪힐 듯이 빠르게 지나쳤어요. 나 회장은 콧방귀를 뀌었다. 입맛? 내까짓게 입맛 타령할 처지나 돼? 네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입맛까지 없어. 휠체어 바퀴가 마룻바닥에 마찰하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다. 그녀는 휠체어를 식탁 쪽으로 조금 더 밀착시켰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요? 그게 누구요? 오 비서였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오 비서가 나 회장님과 아주 잠깐 무언가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죠. 그리고 오 비서가 나 회장님을 민혁이 마침내 신문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발요. 저녁 식사 시간이잖아요.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잖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청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 회장님이 오비서의 팔을 붙잡았는데 오비서가 그걸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러다 나 회장님이 중심을 잃고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셨어요. 스트레스? 내가 저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나 회장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저 애가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리고
오 비서는 쓰러지는 회장님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 직후에 회장님이 떨어지신 거예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시작이었다. 그날의 악몽. 몇 달 전, 나 회장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 회장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지우였다. 지우는 자신이 밀지 않았다고 수없이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특히 강민혁, 그녀의 남편조차도.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오유라. 그 친절하고 완벽했던 여자. 그 여자가 현장에 있었다. 그럼 어머님은 왜 저를? 민혁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결백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분노를 감당할 용기도 없었다. 그의 침묵은 나 회장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지우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남편의 이 비겁한 침묵이 더 큰 상처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회장님은 오 비서가 그런 짓을 했다고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 비서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히신 건지도. 박 여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 비서가, 그 여자가 절 죽일 것 같았어요. 지우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굴복의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증거가 있나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메인 CCTV는 다 지워졌어요. 어딜 감히 어른이 식사 중인데 일어나. 나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다이닝룸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나 회장의 저주 섞인 고함과 민혁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따라붙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주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였다. 이 집엔 카메라가 많아요. 메인 시스템이 지워졌어도 구형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요. 지우는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다. 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결혼 초에 행복했던 흔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가구들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지우에게 건넸다. 이건 2층 복도 비상계단 입구에 있던 오래된 스태프 감시용 카메라예요. 보통은 24시간마다 덮어쓰기 되는데 그날 제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사고 직후에 몰래 그 시간대 파일을 복사해뒀어요.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며칠 전 병원에서 홀로 확인했던 작은 생명의 존재. 아직 민혁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 지옥에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이유였다. 박 여사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화질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오 비서가 황급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 그리고 나 회장님이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이 어렴풋이 찍혔어요. 지우는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라 믿고 싶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민혁도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시어머니의 분노도 조금은 누그러들지 모른다고. 그것이 얼마나 더섭는 희망인지 알면서도 그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다음 주에 그만둡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날 거예요.
박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모님, 부디 조심하세요. 이건 증거인 동시에 사모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여기선 보지 마세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아직 형태도 불분명한 검은 점. 하지만 지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아이를 지켜야 했다. 지우는 차가운 USB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동시에 그녀를 겨누는 칼날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크 소리는 조급하고 거칠었다. 지우는 황급히 사진을 숨기고 눈물을 닦았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온을 가장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수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온실을 나와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복도에서 오유라와 마주쳤다. 오유라는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했다. 사모님, 산책하셨군요. 안색이 조금 좋아 보이십니다. 나다. 문 열어. 민혁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민혁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네, 바람 좀 쐬었어요. 그녀는 오유라를 스쳐 지나갔다. 주머니 속의 USB가 그녀의 손바닥을 태울 듯이 뜨거웠다. 당신 어머니한테 왜 그랬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비난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뭘 어쨌는데요? 난 그냥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오유라는 지우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방금 전 지우의 눈빛. 그저 공포와 절망에 차있던 그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유라가 경계하는 그 무언가, 차가운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오유라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견뎌야지.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래? 당신 때문에 평생 휠체어를 타게 생겼는데 그 정도 화도 못 내신다고 생각해? 그의 눈빛은 그녀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을 펴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조각이 그 안에 있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녀는 이 USB가 자신을 구원할 수도 혹은 자신을 더 빠른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난 밀지 않았어요. 몇 번을 말해야 믿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그날 난 당신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지만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내가 돌아왔을 땐 이미 한지우는 차가운 USB를 손에 쥔 채 방 안을 서성였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진실을 담고 있지만 여는 순간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랐다. 저택 안의 모든 컴퓨터는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노트북은 이미 몇 번이나 점검을 이유로 오유라의 사람들이 가져간 적이 있었다. 그만해. 민혁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머니는 당신이 밀었다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의사도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착오가 아니라고 했어. 제발 그냥 인정하고 사과해. 그럼 모든 게 좀 나아질 거 아냐. 그녀는 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나 회장의 감시는 삼엄했고 그녀의 모든 외출은 민혁의 제가 사실상 오유라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지우는 USB를 가슴 깊숙한 곳, 속옷 안에 숨겼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금속의 차가운 감촉에 부딪혔다. 사과라니. 하지도 않은 짓을 인정하라는 말이었다. 지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사과하면 당신은 날 믿어줄 건가요? 우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녀의 질문에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미처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오유라는 지우와 박 여사의 만남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온실 주변을 배회하던 지우의 모습과 그 직후 박 여사가 황급히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유라의 예리한 직감은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그는 이미 아내를 버렸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와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오유라는 즉시 나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모님께서 박 여사와 따로 접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가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나 회장의 불안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었다. 나가주세요. 피곤해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민혁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내의 굳게 닫힌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나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감히 저 천박한 것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녔단 말인가. 나 회장은 당장 지우를 거실로 끌고 오라고 소리쳤다. 사용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2층으로 올라왔지만 지우는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 역시 무언가 결판을 내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참았다. 아이를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이 집에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아이를 지켜내려면 눈물 따위는 사치였다. 지우가 거실로 들어서자 나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살기등등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네가 감히 내 뒤를 캐? 저 늙은 한여년을 만나서 무슨 속삭임을 나눴지? 그녀는 다시 배를 감쌌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다짐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몰랐다. 이 희미한 빛조차 꺼뜨리려는 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이야말로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죠?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무서우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뱃속의 아이가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나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분노와는 달리 교활하고 차분했다. 그래, 계획대로 되고 있어. 민혁이는 완전히 내 말을 믿고 있어. 그 애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 거야. 아니면 내 손으로 쫓아내든가. 나 회장은 지우의 달라진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 순종적이던 눈빛이 도끼를 품고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뭐, 진실? 진실은 네가 날 밀었다는 거야. 이 살인 미수범.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독거미처럼 사악했다. 물론이지. 오 비서, 자네만 믿네. 자네는 내 아들 옆에 있어야 할 유일한 사람이니까. 거짓말. 지우가 소리쳤다. 당신은 내가 밀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날 거기 다른 사람이 있었죠.
나 회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유라를 떠올렸지만 애써 부정했다. 무슨 헛소리야.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창밖의 어둠은 짙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감했지만 그 폭풍의 진원지가 자신이 유일하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인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가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오유라와 함께 있었던 거. 지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 회장은 광기에 휩싸여 휠체어 옆 테이블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닥쳐. 그 입 닥치지 못해.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뱃속의 작은 생명뿐이었다. 그러나 그 무기조차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녀는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리모컨이 지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증거도 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증거? 무슨 증거? 나 회장은 휠체어를 거칠게 몰아 지우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지우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 나 회장의 방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지우를 쫓아내고 아들 민혁을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재혼시킬 계획이었다. 그 여자는 바로 민혁의 비서 오유라였다. 나 회장은 오유라의 야망과 능력을 높이 샀다. 거기에 뭘 숨겼어. 내놔. 나 회장이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애쓰며 지우의 가슴팍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톱이 지우의 블라우스를 움켜쥐었다. 내놓으라고 이 망할 년. 하지만 나 회장 역시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신뢰하는 그 오유라가 얼마나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독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대한 저택 안에서 각자의 욕망과 비밀이 뒤엉킨 채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안 돼요.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것은 단순한 USB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아이의 목숨줄이었다. 이거 놔요. 놓으세요. 지우는 나 회장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괴로웠다. 어머니의 고통과 아내의 차가운 눈빛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나 회장은 옆에 있던 크리스털 화병을 집어들었다. 네가 날 이 꼴로 만들고도 모자라서 이제 내 명예까지 더럽히려 해? 죽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화병을 지우에게 던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비서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오비서, 무슨 일이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일정도 있으신데. 그 목소리는 민혁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배를 감쌌다. 쾅! 화병은 그녀의 등을 스치고 지나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차가운 물과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우는 그 충격으로 비틀거렸다. 괜찮아. 그냥 좀 복잡해서. 그는 술잔을 기울였다. 오유라의 목소리는 그의 죄책감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가장 위험한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우는 깨진 유리 조각과 물이 흥건한 바닥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그녀는 민혁이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그의 동정심 없는 눈빛을 마주하는 것보다 혼자인 편이 나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밀지 않았다는 증거. 쿵! 지우의 등이 그리고 엉덩이가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무방비로 부딪혔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그녀는 아랫배에 찢어질 듯한 경련이 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하녀들조차나 회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피했다. 지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썼다. 나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잠시 얼어붙었다. 지우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일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 계단 근처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았던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이 뒤엉켜버렸다. 그리고 지우는 느꼈다. 다리 사이로 뜨겁고 축축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끔찍한 감각을.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 사이를 더듬었다. 손끝에 묻어나는 것은 끈적하고 붉은 피였다. 지우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내일부터라도 몰래 그날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안 돼. 지우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안 돼. 아가야. 안 돼. 그녀의 하얀 원피스 자락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붉은 웅덩이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지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헤매고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쫓아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그녀는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지우는 3개월 전 그날 오후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공기는 그날도 오늘처럼 차가웠고 저택은 숨막힐 듯이 고요했다. 나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지우를 불렀다. 이유는 언제나처럼 사소한 트집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날카로웠다. 무슨 나 회장도 그 피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게 피, 너 임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유라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일찍 귀가한 강민혁이었다. 나 회장은 휠체어에 앉기 전 여전히 집안을 호령하던 때였다. 그녀는 값비싼 차를 마시며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경멸 어린 시선은 지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명의로 기부를 해? 내 돈이야? 그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다. 지옥도였다. 산산조각 난 화병. 휠체어에 앉아 공포에 질린 어머니.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아내. 그 붉은색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의 눈을 태워버릴 것 같았다. 지우는 당황하지 않으려 했었다. 어머님, 민혁 씨와 상의한 일입니다. 작은 성의였을 뿐이에요. 불우이웃을 돕는 재단에.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나 회장은 말을 가로막았다. 지우야, 민혁의 절규가 저택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광경을 보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이 장면은 끔찍하게도 몇 달 전 어머니가 쓰러져 있던 그날과 겹쳐졌다. 하지만 이번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은 그의 아내였다. 시끄럽다. 나 회장의 고함이 서재를 울렸다. 네가 뭔데 우리 집안 이름에 먹칠을 해? 근본도 없는 것들이 돈맛을 알면 이렇게 무서워진다더니 내 가난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그는 지우에게 달려갔다. 지우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멸과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머니가, 어머님이 날 지우는 말을 잊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그 말은 지우의 영린을 건드렸다.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돈은 없으셨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어머님처럼 남을 짓밟으면서 불을 쌓지 않으셨어요. 당장 구급차 불러. 아니, 차대기 시켜. 빨리. 민혁은 피로 물든 지우를 안아들었다. 그의 손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나 회장을 향해 악마와 같은 눈으로 소리쳤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나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짓밟아? 네가 지금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일생일대의 실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나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난 몰랐어. 제가 임신한 줄, 제가 먼저 날 증거가 있다고. 제가 미끄러진 거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민혁은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안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우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집에서 이성과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차가운 병원 복도. 수술실의 붉은 등이 민혁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아내와 아기의 피를 내려다보았다. 임신. 지우가 임신을 했었다. 자신의 아이였다. 서지 못해.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가. 나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중앙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지친 얼굴로 수술실에서 나왔다. 강민혁 보호자님. 민혁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을 짚었다. 아내는요? 그녀가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였다. 나 회장이 서재 문을 거칠게 열고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천박한 것,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산모는, 환자분은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했지만 수혈을 하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골랐다. 하지만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내 아들 인생을 망친 년. 지우는 그 저주를 뒤로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민혁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아이는 유감스럽게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미 유산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언가 육중한 것이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이어졌다. 쿵, 쿵, 쿵. 지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산. 그 단어가 민혁의 귓가에 망치처럼 울렸다. 유산. 아이가 죽었다. 자신의 무관심 속에서 잉태되었고 자신의 방관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어머니의 학대를 막지 못한 자신. 아내의 절박한 외침을 피해망상으로 치부했던 자신.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죽였다. 계단 중간쯤 나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도끼를 뿜어내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님, 민혁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부짖을 수도 없었다. 거대한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 아니, 그가 죽였다. 그녀는 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그녀는 나 회장을 흔들었지만 미동도 없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병원 복도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강민혁의 얼어붙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몇 시간 전 의사가 뱉어낸 냉정한 단어들을 곱씹었다. 유산. 그 두 글자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아이가 죽었다. 그가 방관하고 외면했던 작은 생명이 그의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집안 사용인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그들은 끔찍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피투성이인 나 회장과 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공포에 질린 채 울고 있는 한지우를. 그 구도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지우의 병실 문을 열었다. 1인실 병실의 공기는 창밖의 회색 하늘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지우는 침대의 기계처럼 반드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핏기 하나 없는 자신의 손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사막처럼 공허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긴급 수술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민혁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 말다툼,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비명소리. 지우야, 민혁이 목이 메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 끔찍한 상실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고 위선적이었다.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후회도 죽은 아이를 되돌릴 수 없었다. 민혁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는 아내의 말을 믿는 것 같기도 의심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그저 지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할 뿐이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민혁이 그 방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기계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내 가방, 거기 협탁 위에 올려놔. 의사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우 역시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민혁과 지우가 가장 먼저 병실로 들어갔다. 민혁은 망설이다가 그녀가 말한 대로 검은색 핸드백을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지우는 천천히 아주 고통스러운 동작으로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차가운 금속 물체 하나를 꺼냈다. 아주 작은 검은색 USB 드라이브였다. 나 회장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민혁이에요. 나 회장의 초점 없는 눈이 천천히 아들을 향했다. 그리고 아들 옆에 서 있는 지우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그것을 민혁을 향해 내밀었다.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이거 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신 노트북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 봐. 그 순간 나 회장의 눈의 증오와 공포가 어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켰다. 전연이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민혁은 그 작은 물건이 풍기는 불길한 기운에 압도당했다. 지우야, 이게 뭔데 그래? 보라고 했어. 지우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사랑했던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진실이 얼마나 추악한지 직접 확인해. 민혁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전연이 날 밀었어. 전연이 날 죽이려고 계단에서 밀었다고. 나 회장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지우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혁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비서에게 연락해 급히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병실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놓고 USB를 포트에 꽂았다. 손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다. 바탕화면에 박 여사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지우는 얼어붙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안 밀었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나 회장은 광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네가 밀었어. 네가. 영상은 2층 복도 비상계단 입구 쪽에서 중앙계단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박 여사가 말한 스태프 감시용 카메라였다. 화질은 조악했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영상 속에서 그날의 한지우가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나와 격앙된 표정으로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강민혁. 지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절박하게 진실을 호소하고 있었다. 민혁 씨, 나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줘요. 잠시 후 지우가 계단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 회장이 서재에서 격분한 얼굴로 따라 나왔다. 민혁은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였다. 지우가 사라진 방향과 반대쪽 비상계단 쪽에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나타나 나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유라였다. 민혁은 아내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어머니의 분노, 어린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지우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명백히 험악했다. 오유라가 나 회장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하는 듯했다. 그녀는 평소에 침착하고 완벽한 비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분노와 조급함,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얼굴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지우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지우는 알았다. 그는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을. 나 회장은 오유라의 말에 경악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무언가를 격렬하게 거부하며 삿대질을 했다. 민혁은 직감했다. 오유라가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해달라고 혹은 그 이상의 것, 이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지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의 거짓 비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민혁은 아내에게 등을 돌렸고 지우의 지옥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 회장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인들의 정황만이 존재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 회장이 경멸 어린 표정으로 돌아서려 하자 오유라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나 회장이 그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 다음 순간 민혁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오유라가 두 손으로 나 회장의 휠체어를 망설임 없이 강하게 밀쳤다. 사건은 가족 내부의 불행한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지우는 시어머니를 밀어 불구로 만든 악녀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나 회장은 퇴원 후 저택으로 돌아왔고 지우를 향한 본격적인 학대와 감시가 시작되었다. 나 회장은 저항할 새도 없이 휠체어와 함께 무방비 상태로 계단 입구 쪽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대로 끔찍한 각도로 뒤집히며 화면 밖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날 이후 민혁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지우의 방에 들르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를 불구로 만든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동시에 아내를 사랑했던 자신의 감정을 부정해야 했다. 오유라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녀는 계단 아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표정에는 놀람이나 죄책감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자신이 나왔던 비상계단 쪽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지우는 저택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나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지우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욕을 퍼부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잠시 후 아래층에서 비명소리를 들은 듯한 한지우가 자신이 방금 내려갔던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는 모습이 잡혔다. 그녀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경악하며 주저앉았다. 민혁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어머니가 오죽하면 저러시겠어. 당신이 조금만 참아.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하는 유일한 말이었다. 참으라는 말은 그녀가 유죄임을 전제하는 잔인한 폭력이었다. 쾅! 민혁이 노트북을 덮었다. 아니,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어머니의 절규, 오유라의 걱정, 어린 조언, 그리고 아내를 향한 자신의 모든 비난과 의심,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다. 지우는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정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까?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희미하게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 너무 순식간이라 기억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잔향은 뇌리에 깊이 밝혀 사라지지 않았다. 범인은 지우가 아니었다. 범인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자신의 옆에서 위로를 건네며 자신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오유라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오유라에게 무슨 약점을 잡혀서 모든 죄를 무고한 지우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고 확신했다. 나 회장이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자신이 밉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을 부추겨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는 말인가? 그 증오의 깊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외면했다. 그는 살인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인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어머니의 광기를 방치하여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핏줄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무렵 오유라 비서가나 회장의 개인 간병 및 업무 보조 역할로 저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녀는 민혁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유능한 비서였다. 또한 나 회장의 까다로운 성미를 유일하게 맞출 줄 아는 영리한 여자이기도 했다.
민혁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지우의 침대 쪽으로 기어가듯 다가갔다. 지우야, 지우야, 내가. 오유라는 지우에게도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지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사모님, 힘내세요. 회장님, 회장도 곧 마음이 풀리실 거예요. 그녀의 위로는 언제나 시기적절했다. 그는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지우의 차가운 발치에 엎드려 오열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지우는 그런 오유라에게 미묘한 고마움과 의구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다. 민혁의 일, 나 회장의 병간호, 그리고 이 집안의 복잡한 분위기를 조율하는 능력까지.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비서가 아님을 감지했다. 지우는 무릎 꿇은 남편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의 죽음과 함께 그녀의 사랑도 미련도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 이제 알았어? 하지만 지우는 그 불안감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타인의 호의조차 의심하게 되었다고 자책할 뿐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어머니를 불구로 만든 여자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씌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에 다가가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 손의 주인은 그녀가 가장 경계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쓴 채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용서해줘. 제발. 민혁이 아이처럼 울며 매달렸다. 용서. 지우가 텅 빈 목소리로 되물었다. 용서는 당신이 죽인 내 아이한테 가서 구해. 난 당신을 용서할 생각 따위 단 한순간도 없어. 그녀는 시선을 돌려 다시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병실에서의 절규. 나 회장의 그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났다. 지우는 때때로 스스로를 의심했다. 혹시 내가 정말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의 사랑,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리고 자기 자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지옥 같은 죄책감과 오유라를 향한 불타는 복수심뿐이었다. 나 회장이 그토록 지독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쫓아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그 뒤에는 지우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강민혁은 병원을 유령처럼 빠져나왔다. 그의 영혼은 차가운 수술실 바닥에 두고 온 듯했다. 손에는 지우의 피와 자신의 아이의 죽음이, 그리고 머릿속에는 오유라가 어머니를 밀어버리던 그 끔찍한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민혁은 그날 이후로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충격과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고 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함으로써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그는 비겁한 방식으로 자신의 평화를 찾으려 했다. 그는 차를 몰아 저택으로 향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우에게 저지른 만행, 어머니의 추악한 거짓말,
그리고 오유라의 소름 끼치는 배신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한 괴물의 공범이었다. 지우는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택의 CCTV 기록을 떠올렸다. 하지만 사고 직후 민혁은 어머니의 끔찍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 또한 나 회장의 계략이었을까? 저택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민혁은 피 묻은 셔츠 소매를 그대로 드러낸 채 지옥의 사자처럼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살기 어린 모습에 사용인들은 겁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는 2층 어머니의 방으로 망설임 없이 향했다. 이제 와서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우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기억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낯선 향수 냄새. 그 냄새의 주인을 찾아야만 했다. 오유라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강민혁의 유능한 비서이자 이제는 나 회장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는 사실상의 집사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뚜렷했지만 결코 거슬리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었고 옅은 화장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았다. 문을 거칠게 열자 나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혁이 가장 신뢰했던 완벽한 가면을 쓴 오유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모습을 보고 경악한 척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병원에서는 사모님은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민혁의 하루 일정을 브리핑하고 나 회장의 약과 식단을 챙겼으며 심지어 사용인들의 업무까지 관리했다. 민혁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어머니가 쓰러진 후 회사의 경영과 집안의 혼란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짐을 지고 있던 그에게 오유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민혁의 입가에 끔찍한 미소가 걸렸다. 오 비서.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낮고 거칠었다. 마침 잘 됐군. 당신도 여기 있어야지.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니까. 그는 방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노트북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회장님,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민혁에게 오유라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와 방금 결제가 끝난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긴급한 사안들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께는 내일 오전 회의로 일정 조율을 마쳤습니다. 오유라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 회장 역시 아들의 기괴한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다. 미녀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내 꼴이. 지우는 그 애는 어찌 됐어. 민혁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오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피로에 붉게 충혈된 눈이었다. 오 비서,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마 무너졌을 거야.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오유라의 유능함은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내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봤거든. 그는 파일을 클릭했다. 작은 화면에서 조악한 품질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층 복도, 지우의 모습, 그리고 오유라가 나타나 나 회장과 대치하는 장면. 과찬이십니다.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유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민혁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보다 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녁 식사 전에 잠시 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지도
불필요한 위로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완벽한 거리에서 완벽한 보좌를 할 뿐이었다.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나 회장은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의 장면이 재생되자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오유라가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나 회장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지우는 그날 저녁 나 회장의 방에서 나오는 오유라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나 회장은 방금 전에도 지우를 불러 온갖 트집을 잡으며 모욕을 퍼부은 참이었다. 지우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두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 안 돼. 나 회장이 비명을 질렀다. 오유라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말도 안 돼. 회장님, 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민혁은 그녀를 짐승 보듯 밀쳐냈다. 오유라는 지우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에는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한 침착함이 어려 있었지만 지우를 향한 시선에는 미묘한 연민이 스쳤다. 사모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방으로 꿀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조작? 민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우는 것보다 더 처절했다. 네가 감히 내 어머니를 밀고 내 아내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내 옆에서 위로하는 척 연기를 해.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집에서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했고 남편은 그녀를 죄인 취급했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오 비서님은 바쁘신데. 됐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오유라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다.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오유라는 공포에 질렸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저 여자 지우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나 회장님도 처음엔 날 원했으면서 날 배신했어. 그래서 아닙니다. 사모님. 오유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님이 가장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나 회장님께서도 충격이 크셔서 그러시는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래서 날 불구로 만들었어. 이 악마 같은 년. 나 회장이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오유라의 뺨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날.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민혁의 차가운 질문 앞에 힘을 잃었다. 그것은 지우가 몇 달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다. 비록 그것이 의례적인 말일지라도 얼어붙었던 지우의 마음 한 구석을 녹이는 듯했다. 지우는 오유라를 바라보았다. 저 단정하고 이지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타버린 잿더미 같았다. 어머니. 그는 존칭조차 잊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알고 있었잖아. 오유라가 당신을 밀었다는 거. 그런데 왜 지우라고 했어? 고마워요. 오 비서님.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오유라에게서 희미한 제스민 향을 맡았다. 그것은 그날 계단에서 맡았던 낯선 향수 냄새와는 전혀 다른 맑고 깨끗한 향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 대한 경계를 조금 풀었다. 나 회장은 아들의 죽은 눈빛에 겁을 먹었다. 그건 왜 민혁의 절규가 방을 울렸다. 왜 무고한 내 아내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어. 당신을 해친 건 저 여자인데 왜 오유라는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계산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돌아서서 민혁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진짜 연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나 회장은 무너졌다. 그녀는 엉엉 울며 진실을 토해냈다. 그년이, 오유라 그년이 협박했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오유라를 가리켰다. 내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전현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 내가 진실을 말하면 네가 무너진다고 했어. 민혁은 어머니를 만나고 온 후 더욱 지쳐 있었다. 나 회장은 아들에게 지우를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악을 쓴 참이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에 절망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민혁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전현이 내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린 걸, 내 비자금 내역을 다 가지고 있었어. 네가 횡령죄로 감옥에 갈 거라고. 하지만 지우한테 뒤집어 씌우면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회장님,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오유라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혁의 책상 위 빈 찻잔을 치우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나 회장님께서 또 사모님 얘기를 하셨습니까? 나 회장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난 널 지키려고 했어. 회사를 지켜야 했어. 전현이 내 옆에서 널 보좌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지우를. 그 애는 어차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민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서는 모르는 게 없군. 그래, 어머니는 당장 지우를 내보내라고 하시는데.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자신의 약한 속내를 유일하게 오유라에게만 털어놓았다. 민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기가 막힌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불구로 만든 여자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모든 희생양으로 무고한 아내를 택했다. 오유라는 민혁의 약점을 쥐고 나 회장의 약점을 만들어내어 이 모든 판을 짰던 것이다. 오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민혁의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회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아져 있었다. 이런 서두는 언제나 민혁의 귀를 사로잡았다. 하하. 민혁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어리석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무슨 말이든 해봐요. 난 지금 누구의 조언이라도 필요해. 오늘 복도에서 사모님을 잠시 뵈었습니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게 뭔지는 잘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런데 당신이 오늘 뭘 잃었는지는 알아? 나 회장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안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초점도 흐릿하시고. 제가 말을 걸기 전까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환각을 보는 사람처럼 복도 벽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더군요. 지우, 임신했었어. 민혁이 한 글자 내뱉었다. 내 아이였어. 당신, 손주. 나 회장의 눈동자가 멈췄다. 오늘 당신이 거실에서 그 난리를 피웠을 때 지우가 넘어져서 유산했어. 당신이 당신 손으로 당신 손주를 죽였다고. 오유라의 말은 치밀하게 계산된 독이었다. 그녀는 지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물론 그날의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어쩌면 죄책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나 회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아, 아냐, 아냐, 거짓말, 거짓말이지? 손주라니, 내 손주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죄책감. 그 단어가 민혁의 가슴에 밝혔다. 그래, 지우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를 밀었으니까 그 죄책감이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유라의 말은 민혁이 스스로 내리고 싶었던 결론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내가 내 손주를, 나 회장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지우를 밀치고 화병을 던지려 했던 그 손,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뱃속의 아이를 죽였다는 잔인한 진실. 그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유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모님께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나 회장님께 다시 접근하시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엉뚱한 생각을 하실까 봐서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아, 나 회장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휠체어에서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내 손주를 죽였어. 그녀는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정신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나버렸다. 엉뚱한 생각이라니? 민혁이 되물었다. 사모님께서는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자기는 밀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때로는 기억을 왜곡하기도 한다더군요. 민혁은 미쳐가는 어머니와 사색이 되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오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이 두 여자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서재로 와, 당장. 그리고 경찰도 불러. 민혁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지우가 그날의 일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충격과 죄책감으로 인한 기억 왜곡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상이 아니었다. 오유라가 경악했다. 회장님, 안 돼요. 경찰이라니. 그럼 회장님도, 회사도, 닥쳐. 민혁이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넌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널 찢어 죽일 거야. 오 비서 말대로 지우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아. 민혁이 중얼거렸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우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겠어. 그는 더 이상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회사도 명예도 그 무엇도 잃어버린 아이와 아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어머니와 절망에 빠진 오유라를 그 방에 남겨둔 채 돌아섰다. 그의 삶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다. 오유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녀는 민혁의 마음속에 한지우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제 민혁은 지우의 그 어떤 결백의 주장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오는 헛소리로 치부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는 대신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다. 강민혁이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는 동안 한지우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링거 바늘이 꽂혔던 손등에는 희미한 멍 자국만 남았다. 잃어버린 아이의 고통이 그녀의 온몸을 둔기처럼 내리쳤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제가 너무 깊이 관여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전 그저 회장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옥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강민혁이 가져다 준 노트북은 테이블 위에 닫힌 채 놓여 있었다. 그는 아마도 지금쯤 저택에서 진실을 확인하고 있거나 혹은 또 다른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어느 쪽이든 지우에게는 무의미했다. 아니야, 오 비서 말이 맞았어. 당신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됐어. 민혁은 오유라를 신뢰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병원복을 벗고 어제 입고 왔던 피 얼룩이 희미하게 남은 옷을 다시 입었다. 협탁 위에 있던 자신의 핸드백을 들었다. 그 안에는 신분증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어진 USB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USB를 꺼내 병실 쓰레기통에 망설임 없이 버렸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그 증거는 그녀에게 구원이 아니었다. 오유라는 서재를 나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 회장은 자신의 소나기에 있었고 강민혁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이제 한지우라는 마지막 장애물만 제거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우는 미련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뿌려진 제스민 향수를 가볍게 맡았다. 이 향기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향수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그날에만 사용했던 짙고 관능적인 향수. 그 향수는 그녀의 깊은 욕망과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민혁의 저택도, 그와의 결혼 생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도 모두 과거의 잿더미 속에 묻어두고 떠나는 길이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그들의 삶에서 완벽하게 사라질 작정이었다. 같은 시각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오유라가 가져다 준 꿀물을 마시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오유라의 친절을 떠올렸다. 어쩌면 저 사람이라면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고. 한편 경찰에 모든 것을 넘기고 폐인이 되어 병원으로 돌아온 민혁은 텅 빈 병실을 마주했다. 간호사는 그녀가 1시간 전에 스스로 퇴원 수속을 밟고 떠났다고 했다.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쓰레기통 안에는 그가 경악하며 보았던 진실이 담긴 USB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져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맹독을 품은 뱀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유일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장본인이자 자신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악마라는 사실을. 한지우의 인내심은 매일 밤낮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나 회장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폭언이나 경멸 어린 시선에 그치지 않았다. 나 회장은 지우의 존재 자체를 집안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그녀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통제하려 들었다. 그 순간 민혁은 아이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다. 지우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사과도 후회도 심지어 그가 가져올 정의조차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버렸다.
그가 지난 몇 달간 그녀를 버렸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하게. 점심, 식사 시간, 지우가 식탁에 앉아 사용인이 그녀 앞에 놓인 접시를 치워버렸다. 지우가 놀라 고개를 들자 사용인은 나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두려움에 떠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회장님께서, 사모님은 주방에서 따로 식사하시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당신이 버린 게 나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거. 당신은 진실도, 아내도, 그리고 당신 아이까지 전부 다 당신 손으로 버린 거야. 지우는 나 회장을 바라보았다. 나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딜 감히 죄인이 겸상하려 들어. 네가 먹을 건 저기 개수대 옆에 따로 마련해뒀으니 거기서 쥐 죽은 듯이 먹고 나와. 그때부터 강민혁의 광기 어린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자기 파괴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도 회사의 안위도 돌보지 않았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방으로 가자 사용인들이 먹다 남긴 듯한 찬밥과 멀건 국 한 그릇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지우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무엇이든 먹어야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굴욕도 참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식은 밥을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그는 경찰에 USB 원본과 함께 오유라가 자신을 협박했던 내용, 그리고 나 회장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진술했다. 그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다. 오유라가 자신을 횡령죄로 협박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밝혔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그리고 남몰래 하는 입덧 때문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위액을 개원했다.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만들었다. 사용인들은 그녀가 죄책감에 미쳐가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오유라의 체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늘 완벽하고 당당했던 그녀는 은색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처음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깨져내렸다. 민혁은 이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야근, 주말 출근, 지방 출장. 그의 변명은 끝이 없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하고 어머니의 분노로부터 도망쳤다. 강민혁, 네가 감히 날 배신해. 그녀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져. 네 비자금, 네가 저지른 불법들,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그 시간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라운지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빈잔에 조용히 와인을 따랐다. 이곳은 그녀가 민혁의 휴식을 위해 따로 마련한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사무실 복도 끝에 서 있던 민혁은 죽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차피 난 다 잃었어. 넌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거야.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유라의 목소리는 지친 민혁의 신경을 부드럽게 감쌌다. 회사 일은 제가 어떻게든 처리하겠지만 회장님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그의 복수는 경찰 조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최고 회계 법무팀을 동원해 오유라가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그녀가 자신을 협박했던 자료의 출처를 역으로 추적했다.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같아. 어머니는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시고 지우는 날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 난 그저 숨을 쉬고 싶을 뿐이야.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오유라는 단순한 협박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강민혁의 비서로 일하며 회사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비자금 내역을 이용해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나 회장을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는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신뢰를 무기 삼아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합니다. 오유라는 공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오늘 병원에 연락해서 저명한 정신과 의사를 수소문해 두었습니다. 사모님께 상담이라도 받게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상태로는 회장님도 나 회장님도 그리고 사모님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혁은 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 상해, 살인미수 교사나 회장을 방치한 것, 공갈 협박, 그리고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산업 스파이 및 횡령 혐의까지. 그는 오유라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죄책감을 덜어주었다. 그는 아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고민하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래, 오 비서 말이 맞아. 상담이 필요할지도 몰라. 당신이 좀 알아봐줘. 언론이 들끓었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 사건의 충격적 반전, 비서가 회장 모친 미러, 후계자 아내 유산, 강 회장, 비서의 협박에 아내에게 누명 씌워. 강 씨 일가는 대한민국 최악의 스캔들 중심에 섰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그는 오유라의 유능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해결책을 제시했다. 집안의 지옥 같은 현실과 달리 유라와 함께 있는 이 공간은 평화롭고 안락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 달콤한 독배를 기꺼이 받아 마셨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아내에 대한 명백한 배신임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가 소집한 긴급회의에 피로 얼룩진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저택에서의 학대는 노골적인 신체적 위협으로 번졌다. 지우가 복도를 걸어갈 때 나 회장은 갑자기 휠체어를 돌진시키며 그녀의 발목을 쳤다. 아이쿠,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서 네가 거기 서 있는 줄 몰랐네. 나 회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차갑게 비웃었다. 나 회장은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신경쇠약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손주, 내가 손주를 죽였어 라는 말만 광기 어린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녀는 결국 폐쇄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 조치되었다. 그녀의 남은 생은 자신이 죽인 손주의 망령과 함께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저 휠체어가 자신의 배를 향했다면 나 회장이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우는 똑똑히 알았다. 저 여자는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이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오유라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의 야망, 아름다움, 그리고 교활했던 지성까지. 또 한 번은 지우가 계단을 내려갈 때 나 회장이 위에서 찻잔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찻잔은 지우의 발치에서 산산조각 났다. 뜨거운 물이 튀었지만 다행히 직접 맞지는 않았다. 지우가 놀라 위를 올려다보자
나 회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놀랐니? 놀랐으면 얼른 치우지 않고 뭐해.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민혁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저택과 뼈를 깎는 죄책감뿐이었다. 그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삶의 이유, 한지우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 탐정들을 고용했다. 수십억의 돈을 쏟아부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인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남편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찾아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그는 매일 밤 지우가 버리고 간 쓰레기통 속 USB를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그날 밤 겨우 집무실로 돌아온 민혁을 붙잡고 이야기했다. 민혁 씨, 어머님이 날 다치게 하려고 해요. 일부러 휠체어로 날 치고 내 옆으로 물건을 던져요. 나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한지우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신용카드, 휴대폰, 은행 계좌,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조차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지우라는 존재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지워버린 것이다. 민혁은 그녀의 절박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이미 오유라의 말이 깊이 박혀 있었다. 사모님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우의 말을 아내의 공포가 아닌 병의 증상으로 받아들였다. 민혁은 매일 밤술에 취해 텅 빈 저택을 헤맸다. 그는 지우가 머물렀던 차가운 방에 앉아 그녀가 느꼈을 절망과 공포를 뒤늦게 곱씹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세계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가 파괴한 세계 속에서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홀로 남겨졌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시간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어떤 상처는 옅어졌고 어떤 죄는 영원히 낙인처럼 남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 높아졌고 세상은 그날의 끔찍했던 스캔들을 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했다. 지우야,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셔.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이 어떻게 당신을 해치겠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제발 어머니 좀 그만 자극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 컨벤션 센터, 아시아 미래사회 혁신 포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행사장 안은 수백 명의 인파로 붐볐다. 각국의 정계, 재계, 그리고 비영리 단체의 리더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곳의 공기는 부와 지성,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다. 절망이 지우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남자는 완전히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겨누는 칼날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단상 위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JH 파운데이션의 설립자인 한지우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 강씨 저택의 겁에 질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간결하지만 우아한 흰색 실크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수많은 고난을 겪고 이겨낸 자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쌌다.
아가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널 지킬 수 있을까? 그녀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술 기반 사회 안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청중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을 아시아 최대의 사회적 임팩트 투자 펀드 중 하나로 키워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을,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 집안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남편이 자신을 미친 여자로 본다면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뒤에서 그녀는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다. 우리가 외면하는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혁신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녀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뒤편의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것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 회장이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날 계단에서 자신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 그 향수 냄새, 강민혁이었다. 그 역시 이 포럼의 주요 후원 기업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7년 동안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막대한 사재를 출연해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편했다. 그는 이제 유능하지만 영혼 없는 기업가로 불렸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그것이 나 회장과 오유라 그리고 강민혁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우의 텅 비었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남편의 냉대와 시어머니의 살해 어린 학대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뱃속의 아이와 자신의 희미한 기억뿐이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자신을 미친 여자로 모는 이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그날의 CCTV 영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한지우와 법적으로 이혼 처리되었다. 나 회장은 여전히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아들의 이름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오유라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민혁이 모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후계자인 민혁의 저택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리 없었다. 어딘가에 백업이 있거나 혹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수년간 지우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을 떠난 후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이곳에서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아니, 일방적으로 발견했다. 단상 위의 저 여성은 그가 알던 한지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가 파괴했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불사조처럼 날아올랐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을 노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을 빠져나온 지우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1층으로 내려갔다. 보안 시스템 통제실은 지하 와인셀러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우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프로페셔널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응대했다. 문은 디지털 도어록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1017.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던 숫자가 이제는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민혁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그녀에게 무관심했다. 민혁은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얼어붙은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이대로 돌아서서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녀에게 다가가거나. 그는 수천 번, 수만 번 상상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를 만난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다고.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통제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꺼진 채 조용했다. 지우는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결혼 전 작은 IT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향해 몇 걸음 옮겼다. 사람들 사이의 틈으로 그녀의 모습이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지우가 잠시 고개를 돌려 인파 속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민혁과 마주쳤다. 그녀는 로그 기록을 뒤졌다. 절망적이게도 민혁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영상 기록이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전문 업체를 동원한 듯 복구조차 불가능하게 데이터를 덮어쓴 흔적이 역력했다. 나 회장의 사고 영상을 끔찍하다는 이유로 지웠다는 민혁의 변명은 거짓말처럼 들렸다. 그는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1초, 아니 0.5초도 되지 않는 찰나. 민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7년의 시간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압축되었다. 민혁의 눈에는 고통, 후회, 그리고 애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망연자실했다.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디지털 증거가 사라졌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의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낯선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평온했다. 놀람도,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경멸조차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가볍게 눈을 돌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날의 사용인들을 떠올렸다. 대부분 나 회장의 편에 서서 그녀를 경멸했지만 유독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렸다. 박 여사,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한 가장 나이가 많은 사용인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용인들처럼 지우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다. 가끔 마주칠 때면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아닌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인 듯한 미묘한 감정이 스치곤 했다. 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혔다. 그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극복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가 수년간 그녀를 찾아 헤맸던 것은 어쩌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역시 자신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우는 기억해냈다. 사고 직후 사용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이 있었다. 한 젊은 하녀는 자신이 박 여사와 함께 1층 세탁실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여사 본인은 나 회장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본관 뒤뜰 주방에서 은식기를 닦고 있었다고 했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그날의 충격 속에서 지우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녀가 힘들게 이룩한 평화를 깨뜨리는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속죄는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정원의 작은 온실에서 박 여사를 찾아냈다.
그녀는 허브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우가 다가가자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녀가 없는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가 자신이 파괴한 삶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것이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잠시만요, 박 여사님. 지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박 여사는 지우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사모님, 저는 바빠서. 행사가 끝나고 지우는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방금 전 마주쳤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강민혁. 그 이름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지도 아프게 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전에 읽다만 책의 희미한 흔적 같았다. 제발요. 5분이면 돼요. 지우는 절박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떨리고 있었다. 저 임신했어요. 그녀는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했다. 잃어버린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서였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마침내 자신을 되찾은 한지우를 위하여. 박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놀라움과 동정심이 뒤섞인 눈으로 지우의 배를 힐끗 쳐다보았다. 사모님, 그게 무슨.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결 속에는 완전한 자유와 흔들림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긴 싸움은 끝났고 그녀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박 여사님, 그날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밀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박 여사는 사색이 되어 손을 뿌리쳤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마세요. 지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날 세탁실에 계시지도 뒤뜰 주방에 계시지도 않았잖아요. 진술이 엇갈렸어요. 당신 2층에 있었죠? 그렇죠. 차가운 공기가 강 회장의 저택 다이닝룸을 감싸고 돌았다. 값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냈지만 그 빛은 방 안의 온기를 조금도 높여주지 못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식탁양 끝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침묵은 쇠처럼 무거웠고 오직 최고급 은식기가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그 침묵을 깨뜨렸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지우야, 안 돼. 그는 텅 빈 병실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강민혁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이다.